마켓 웨이커 심층 분석 시간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브리핑을 통해 전달해드렸던 이슈에 대해서 전문가의 시각에서 보다 더 자세하게 들여다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방위산업과 관련돼서 K방산 관련 기업들 앞으로 어떠한 방향으로 바라봐야 될지 그리고 특징적인 종목은 뭐가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요. SP인베스트의 이주호 본부장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제 또 뵀는데 네, 자주 나와주세요. 오늘 방산 관련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하는데 K방산 수출 증가하고 있는 게 뭐 숫자로 나오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뭐 단기적인 테마일지 구조적인 성장성에 진입을 한 건지 그리고 우리가 방산 기업들을 봐야 할 때 어떠한 모멘텀을 좀 집중적으로 봐야 될지 이야기를 나눠볼까 하는데요. 지정학적 리스크에 민감한 그런 사이클적인 산업이라고 봐야 될까요? 사실 지금 보면은 국내 증시에서 좀 약간 주도 섹터로 자리 잡았던 섹터 대부분이 약간 성장과 이제 시크릿컬에 대한 두 가지를 다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대표적인 게 조선이거든요. 조선 같은 경우는 대표적인 시크릿컬인데 이제 앞으로 친환경 선박이라던가 이런 쪽에 대한 성장에 대한 기대감이 있고 그다음에 또 대표적인 게 삼양식품 같은 게 있죠. 경기방어주라고 알고 있었는데 어느새 주가는 10배가 올랐고 여기서 그러면 라면이 더 성장하는 거 아니냐 이런 거에 대한 기대감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방산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대표적인 이제 시크릿컬 업종인데 지금 요즘에 성장에 대한 모멘텀까지 더해지면서 좀 계속적으로 상승이 나오고 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어쨌든 실적이 잘 나오고 있고 수주 잔고가 늘어나고 있고 그다음에 지정학적 리스크부터 시작해서 국제 정세의 영향을 받아서 좀 시크릿컬 업종이긴 하지만 그래도 불구하고 앞으로의 이런 신무기라던가 그다음에 이런 성장에 대한 그러니까 다른 4차 산업과 결합돼서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들이 지금 계속적으로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저는 뭐 사실 이 시크릿컬과 이제 성장에 대한 두 가지를 다 가지고 있다 방산은. 그리고 지금 국내 같은 경우도 반도체부터 시작해서 대부분이 다 두 가지 성격을 다 띠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어떤 한쪽으로 딱 정해놓고 아 이거는 원래부터 시크릿컬 업종이었어 이렇게 판단하시기보다는 이제 성장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좀 찾아가시면서 투자에 참고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성장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시는 것도 지속적으로 이제 나라 곳곳에서 우리 방위비 증액하겠다 뭐 이러한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 일론 머스크와 같이 세계 투자의 대가라고 불리는 기업을 선도하는 그런 사람들이 방위비와 관련된 그러니까 군사와 관련된 그런 사업을 뭐 추진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 주목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 스타쉽이 이제는 군사적으로 활용된다라는 소식도 전해지더라고요. 그렇다면 이 K방산 뭐 국내 항공이라던가 아니면은 그리고 위성 뭐 이런 기업들에게는 또 수혜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어떻게 바라보세요? 뭐 사실 이 우주항공 관련된 사업은 방산 쪽이랑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그쵸. 왜냐면 이번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도 그렇고 그다음에 이스라엘이랑 팔레스타인, 그다음에 인도 파키스탄 다 보면은 최근 현대전의 가장 큰 특징은 드론을 사용한다는 거예요. 맞아요, 네. 그러면 그 드론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좀 작고 소형이긴 하지만 어쨌든 항공에서 사용하는 기술들을 가져와서 접목시켜야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그 드론에다가 소형 무기도 탑재를 시켜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수송과 관련돼서도 우주로 갈 수 있는 그런 플랫폼들, 그다음에 이러한 것들까지도 더해진다고 한다면 지금 사실 이제 방산 같은 경우는 뭐 어떻게 보면은 K9 자주포라던가 K2 전차 이거는 지금 현재로 봤을 때는 뭐 수주라던가 이런 기대감이 있지만 약간 기성 산업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요즘에 드론을 활용해서 전쟁을 하기 때문에 사실 그 전차라던가 이런 것들이 드론에게 격추당하면 사실 무용지물이거든요. 그래서 일론 머스크가 이런 말도 했습니다. 그런 방위비 관련해서 이런 뭐 전차라던가 이런 쪽에 너무 비싸다. 그래서 오히려 드론을 활용하면은 비용도 절감이 되고 사실 사람이 필요 없잖아요. 그러다 그렇죠. 보니까 이제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뭐 군인들이 사망하거나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앞으로 이제 방산 쪽은 이제 무인 쪽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는 점. 그래서 이 우주 수송 플랫폼이라던가 이런 쪽도 결국엔 마찬가지입니다. 이 4차 산업의 핵심 기술과 이제 방산과 결합이 돼서 앞으로 더 뭔가 어떤 모멘텀을 받을 수 있는 뭔가가 나와준다면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방산이 이제 물론 시크릿컬 업종이긴 하지만 이러한 것들이 4차 산업과 접목이 된다고 한다면 또 성장주로서도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성격을 좀 보시면 좋겠고 특히나 이제 팔란티어 보세요. 거기 뭐 이제 주가만 보더라도 네. 어마무시합니다. 어마무시하고 그러니까요. 팔란티어가 그렇게까지 강한 모습을 보였던 이유는 결국에는 AI 플랫폼을 이제 방위 산업이라던가 국방부에 사용한다라는 건데 요거를 좀 잘 생각해 보면 바이오 같은 경우도요. 네. 결국엔 플랫폼 기술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 그쵸. 주가가 많이 올랐어요. 알테오젠, ABL 바이오, 펩트론 이런 기업들 주가 상승을 보면은 단순하게 과거처럼 신약에 대한 기대감 그거 하나만 가지고 주가가 오른 것이 아니라 이제 바이오도 돈을 잘 버는 바이오 이런 식으로 기술 이전을 해서 마일스톤을 지급받는 형태의 그런 종목군들이 올랐기 때문에 방산도 지금은 우리가 시크릿컬 성향이 강하지만 앞으로 이런 것들이 더해지면서 성장 쪽으로 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러면 결국에는 뭐 레이더라던가 네. 뭐 위성 관련된 그런 기술력을 갖고 있어야 되는데 그렇죠. 우리나라가 거기서 좀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진 않잖아요. 사실은 네. 지금 우리나라에서 네. 그런 기술 선두주자 역할을 하는 기업은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요. 네, 거의 없기 때문에 사실은 따지고 보면은 그러한 기업을 찾는다면 미국 시장으로 가셔야 될 것 같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국내에서 이런 걸 찾아본다 한다면 결국에는 지금 우리나라 방산 3대장들을 잘 보시면은 하나에어로스페이스는 이제 우주항공 관련 사업도 같이 하고 있죠. 아, 네. 그다음에 LIG 넥슨 같은 경우는 이제 미국의 고스트 로보틱스라는 기업을 인수를 하면서 로봇과 방산의 결합 이런 것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우리나라 기업들 그러니까 이런 기술력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아직 좀 뒤처진다고 하더라도 네. 여기서 뭔가 앞으로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이 만들어진다 그러면은 분명히 그쪽으로 수급이 쏠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면은 어쨌든 뭐 탄도 미사일이라던가 드론 레이더 막 엄청 여러 가지로 세분화가 되고 있는데 지금 본부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거는 팔란티어 같은 AI 플랫폼을 갖고 있는 기업들 그리고 그와 비슷한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들을 봐야 한다 이렇게 보시는 걸까요? 뭐 옥석 가리기 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뭐 사실 이게 지금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하나에어로스페이스랑 현대로템이랑 LIG 넥슨을 따라가자니 주가가 너무 높죠. 네. 그래서 저는 사실 못 사겠어요. 너무 네. 높아서. 그래서 그 대안이 될 수 있는 거는 저는 이제 4대장이라고 불리는 뭐 한국항공우주라던가 이제 그 외에 이제 밑단에 있고 또 로봇이라던가 자율주행, 드론 이런 쪽과 연결된 사업을 하고 있는 기업들을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대표적으로 한국항공우주는 아시다시피 전투기 관련 사업을 하는데 저는 네. 이제 드론과 전투기의 어떤 연결고리를 가장 그 기술력을 통해서 구현해낼 수 있는 쪽이 한국항공우주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자율주행 기술과 방산이 뭐가 연결되냐 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근데 드론을 가만히 보시면은 드론에 그 카메라 모듈이 많이 달려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정찰용으로도 쓰고 그쵸. 그다음에 어떠한 그런 뭔가 이렇게 봐야지 거기서 어디에 미사일을 쏠 건지가 좀 좌표도 확인되고 네.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런 카메라 모듈.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뭐 생각하지 못하지만 그런 카메라 모듈이라던가 라이더 센서 이런 자율주행 기술로만 알려져 있는 기업들이 방산 쪽이랑 합쳐지면은 이게 무인 유도 무기, 드론 이런 쪽으로도 결합될 수 있다라는 점을 확인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제 그냥 방산 사업만 하고 있다라고 딱 그 네. 기업을 정해서 보는 게 아니라 앞으로 방산 이 기업들이 나가려고 하는 사업과 그런 기술과 이런 부품들이 결합될 수 있는 기업들 위주로 찾아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자율주행 기술이 결합될 수 있는 드론이나 뭐 무인 유도기 그리고 AI 플랫폼 갖고 있는 기업들 이렇게 좀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LIG 넥슨이라던가 그 방산 3대장이 조금 주가 위치가 부담스럽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네. 증권가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매력적이고 아직도 살만하다라면서 목표 주가를 다 상향 조정하고 막 그런 분위기거든요. 수출 기대감이라는 테마가 먼저 상승해서 선방향된 건지 뭐 어떤 식으로 보고 계세요? 네, 일단 선반영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죠. 그리고 방산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수주 잔고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이게 그 약간 수주 받을 때 미리 네. 선수급을 받기 때문에 이게 부채로 잡혀요. 그러다 보니까 그거에 대한 부분이 좀 우려스러운 부분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네. 지금 수주를 받고 계약을 했는데
나중 가서 그게 취소가 되는 경우도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우려도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 LG 넥슨 같은 경우는 1분기 실적에서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여준 게 수주 잔고가 증가를 했고 영업이익률도 10%가 넘어갔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좀 의미가 있으면서 지금 사실 현대로템이랑 하나에로스페이스가 먼저 치고 나가는데 그 후발 주자 역할을 톡톡하게 해줬다라고 볼 수 있겠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결국에는 LG 넥슨은 이 사족 보행 로봇과 무인 전투 체계 이러한 것들에 좀 사업을 확장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있어요. 그리고 유도 무기와 관련된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대공이죠. 대공과 관련돼서 이러한 뭐 여러 가지 무인 전투 체계 시장과 좀 접목이 되면은 팔란티어 쪽이랑도 지금 어떻게 보면 LG 넥슨이 MOU 관련된 체결도 있었거든요. 네, 그러다 네. 보니까 아마 LG 넥슨 같은 경우는 이러한 쪽으로 미리 준비를 하고 있다는 점. 저는 그 부분이 물론 뭐 기본적 분석을 해봤을 때는 역시나 실적이라던가 이런 수주 잔고를 볼 수 있고 리포트에 대한 내용도 사실 그 내용이 주로 되지만 그 안에는 또 이러한 내용들도 포함이 돼서 내재적으로 되어 있지 주가에 반영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기대감이 지금 선반영됐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사실 이런 방산같이 굉장히 큰 규모의 계약을 하는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이게 회계에 반영되기까지도 좀 시간이 좀 걸리는 편이잖아요. 그렇다면 실적에 대한 기대를 했는데 막상 실적을 까놓고 보니까 이번 분기 때 실적이 생각보다 안 좋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오면 또 출렁거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게 또 조정의 빌미가 되진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보세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결국에는 그 선수금 받은 게 계약 부채라고 해서 네. 부채로 잡혀 있어요. 근데 그 계약이 만약에 취소되는 공시가 그러니까요. 나온다던가 아니면 정정되는 공시가 나와서 예상했던 것보다 줄어들 것 같네 이러면은 차익 매물의 빌미로 작용할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사실 우리가 미리 예측하기는 어렵습니다. 예측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서 막 이게 조정이 나올까 이렇게 판단하시기보다는 물론 이제 LG 넥슨이나 뭐 당연히 증권사에서 좀 좋은 리포트를 주지만 우리가 좀 다른 섹터를 한번 예를 들어보면 극단적으로 2차 전지 처음에 네. 갈 때 많은 증권사에서 얼마나 긍정적인 리포트가 많이 그러니까요. 쏟아졌습니까? 네. 근데 결국에는 저런 업황에 대한 그런 안 좋은 점들이 부각이 되고 나서 주가는 힘을 못 내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는 좀 예측하기는 어렵고 사실 고점에 대한 부담감을 가진 섹터나 종목군들은 사실 차익 매물이 나올 때 정말 작은 악재성 뉴스, 진짜 작은 소식이거든요. 이거는 뭐 평상시에는 악재로 보여지지 않는데 네. 이거를 그냥 악재로 받아들여져서 차익 매물이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들. 그래서 저는 뭐 사실 기업이 안 좋다, 뭐 이게 업황이 안 좋다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은 게 아니라 가격적으로 단기간에 좀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피로도 그리고 그 정도로 단기간에 오르면 누군가는 또 그 가격대에서 팔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상황에서 만약에 지금은 수주 잔고라던가 뭐 실적이라던가 영업이익률 다 좋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만약에 갑자기 적극적으로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 뭐 휴전하고 뭐 종전되고 그다음에 지정적 리스크가 싹 해소가 돼버리면요. 네. 하루아침에 이게 또 어느 순간 또 돌변할지 모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우리는 주의를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만약에 공략을 한다 그러면은 상대적으로 조금 덜 오른 종목들 이런 쪽으로 좀 공략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방산 대장주들이랑 사실 중소형 기업들이랑 수익률의 편차가 좀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신고가 돌파한 종목들 봐도 굵직굵직한 기업들이 많은데 그럼 투자자들이 좀 작은 기업들 봐야 된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사실 근데 이게 또 그렇다고 해서 네. 중소형주 보자니 좀 뭔가 아쉬워요. 왜냐면 네. 지금 보면은 방산주들 수익 구조를 보시면은 이게 지금 진짜로 만드는 회사에서 수익을 거의 다 가져가요. 그쵸. 그러니까 부품을 공급하는 데서 아무리 부품을 많이 사 온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팔아서 이익을 취하는 곳은 대부분의 지금 우리가 메이저로 불리고 있는 그 3대장 기업들이기 때문에 네. 사실 그 중소형 단에 있는 종목군들이 수익성이 극단적으로 올라가고 이렇게 되기가 쉽지 않아요. 구조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사실 중소형보다는 대형주 위주로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좀 독보적인 기술력, 네. 뭔가 방산 쪽과 연결돼서 어떠한 진짜로 앞으로 성장이 굉장히 커질 수 있는 그런 가능성 있는 기업들이 있다면 중소형 딴 종목군들도 괜찮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종목이 있을까요? 뭐 대표적으로 이제 코난 테크놀로지 같은 네. 기업이 있는데 네. 사실 뭐 여기는 많은 분들이 거대 언어 모델과 관련된 회사로 알고 계실 텐데 최근에 AI와 관련돼서 국방부 쪽과 협력하는 그러한 플랫폼을 제공하는 그런 네. 쪽 사업도 하려고 하고 있어요. 결국에는 팔란티어를 사례로 봤을 때 이런 AI 소프트웨어인데 방산과 연결될 수 있는 기업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한국항공우주. 왜냐하면 드론을 만약에 뭐 예를 들어서 드론이 일반적으로 뭐 택시로 날아다니는 택시라던가 이런 쪽으로 네네. 사용이 될 수도 있겠지만 도심항공이라던가 이런 전투기 쪽으로 사용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한국항공우주. 그다음에 카메라 모듈 관련해서는 MC-NEX 정도. 아, 카메라 쪽은 네, 이게 사실 방산과 뭔 상관이 있냐 하시겠지만 네. 요게 또 앞으로 이런 드론 쪽으로 연결이 되면은 충분히 성장할 가능성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이조 본부장과 함께 방산 관련된 기업들 앞으로의 성장 모멘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뭐 드론이라던가 첨단 기술력과 결합해서 우리나라에서도 모멘텀을 받을 종목들에 대한 이야기 해주셨으니까요. 이 부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본부장님과의 말씀 오늘 여기까지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